남편 장례식에 처음 보는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5년간 매달 50만 원을 보낸 충격적인 이유. 남편의 장례식 날,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조용히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 장례식에 전혀 모르는 이성이 나타나 눈물을 흘린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22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제가 알던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사랑의 진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일단락 평범했던 일상과 갑작스러운 이별.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올해 47,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아니, 그랬다고 말해야겠네요. 남편 준혁이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25, 26.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수진아, 나는 말재주는 없지만 평생 너를 지켜줄게. 프로포즈할 때 준혁이가 한 말입니다. 멋진 레스토랑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그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후 22년.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게 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큰 갈등도 드라마 같은 위기도 없었어요. 준혁이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때로는 축복이라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3월의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15분이 얼마나 길던지. 저는 준혁이 손을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우리 큰딸 대학 졸업식도 봐야 하고 작은 애 결혼식에서 같이 춤도 춰야 하잖아. 준혁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영안실.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불과 18시간 만에 제 인생의 반쪽이 사라져버렸어요. 장례식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딸들은 울고 친척들이 모여들고 준혁이 회사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떠날 수가 있을까요? 장례 첫날 밤 저는 준혁이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27에 결혼해서 첫 신혼여행으로 강릉에 갔던 날. 비가 와서 계획했던 일정이 다 취소됐지만 우리는 작은 여관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었어요. 수진아,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제주도 가자. 아니, 하와이도 가고. 준혁이가 라면을 호호 불며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결국 우리는 하와이는 못 갔지만 매년 여름마다 아이들과 함께 속초나 대천 같은 가까운 바다에 다녀오곤 했죠. 큰딸 민지가 태어났을 때 준혁이는 병원 복도에서 소주를 마시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3년 후 둘째 지아가 태어났을 때도 똑같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쁜 딸들을 갖다니. 수진아, 고마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동안 준혁이는 언제나 묵묵히 옆에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학부모 상담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했고 아이들 운동회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했어요. 5년 전 제가 유방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다행히 조직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준혁이는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알았지? 그때 준혁이가 얼마나 많이 늙었던지. 겨우 40대 초반이었는데 머리에 흰머리가 확 늘었었습니다. 결과를 듣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는 처음으로 운전하면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 너무 무서웠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확인했죠.
여보,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늙자. 제가 준혁이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 보고 손주 결혼시키고 그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준혁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준혁이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저는 기계적으로 절을 받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 쪽 사람들 틈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조문객 명단에 없는 낯선 얼굴이었죠. 그 여자는 멀찍이 서서 준혁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진심 어린 눈물을.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여자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고 이내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준혁이 회사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절대 아니었는데 왜 우리 남편 장례식에 와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슬픈 눈빛, 붉게 부은 눈과 떨리던 입술. 설마 그럴 리가.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준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모를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달락 발견된 비밀과 커져가는 의심.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집안 곳곳에는 준혁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현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작업화, 거실 소파에 걸쳐둔 점퍼, 욕실에 걸린 면도기.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정작 주인은 없었습니다. 딸들은 학교로 직장으로 돌아갔고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어요. 저는 준혁이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여보, 당신 이 셔츠 참 좋아했었지.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개고 있는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몇 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모르던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지? 첫 번째 통장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5년간 넣어둔 것. 아마 딸들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것 같았어요. 준혁이다운 일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통장은 달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5년 전부터 매달 15일마다 정확히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입금 받는 사람 이름은 박지은. 박지은? 누구지? 처음에는 준혁이 회사 직원이거나 거래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정확히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게 아니겠지. 저는 다른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의 수첩을 발견했어요. 2024년 다이어리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상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 재활치료 이시, 병원 약 처방 받아가기, 보조기구 AS 확인, 재활치료, 병원, 이게 대체 무슨.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의 절친한 친구 민호 형이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 형님, 혹시 박지은이라는 사람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형님, 대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준혁이가 그 사람한테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보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1시간 후 민호 형이 집에 왔습니다. 형은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 씨, 준혁이가 제게 부탁했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얘기를 당신한테 하지 말아달라고.
형님, 제발이요. 저 알아야 해요. 2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제가 모르는 여자가 우리 남편 장례식에 와서 울고 5년 동안 돈을 보내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민호 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이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도와주다니요? 5년 동안이나요? 대체 왜요? 그건 준혁이가 직접 말해야 할 일인데. 하지만 형은 이제 없으니까. 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준혁이가 현장에서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그때 사고가 났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옆에서 오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준혁이 차 쪽으로 밀려왔대요. 준혁이가 급히 핸들을 꺾었는데 그 바람에 인도로 차가 올라갔고, 그래서요? 인도에 있던 사람을 쳤어요. 어린아이였어요. 겨우 7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직접 부딪힌 건 아니고 스쳐 지나간 정도였지만 아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경찰 조사 결과는 준혁이에게 과실이 없다고 나왔어요. 미끄러진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한 거였으니까. 법적으로는 무혐의였죠. 그럼. 하지만 준혁이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아이는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엄마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였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준혁이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재활치료비, 약값, 보조기구 비용. 매달 50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지만 그게 준혁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당신이 걱정할까봐 혼자 짊어진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우리 준혁이가 그런 일을. 토요일마다 연락이 안 됐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 아이 재활치료에 데려다주고 병원 가는 것도 도와주고. 준혁이는 그 아이를 자기 딸처럼 생각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어린이용 약 봉투도, 토요일마다 바빴던 것도, 가끔 지쳐 보이던 얼굴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했어요. 여보,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진 씨, 준혁이가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민호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나는 그 아이한테 빚진 것 같아. 내 차 때문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내 잘못이 아니래도 내 양심이 그걸 용서 못하겠어. 그의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한테는 말 못해.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 얘기하면 수진이가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냥 내가 조용히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려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말을 안 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함께 짊어지면 되는 건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 것 같았어요. 준혁이의 그 따뜻하고 조용한 책임감. 말없이 실천하는 그 사람의 방식. 수진 씨, 그 여자. 박지은 씨가 장례식에 왔었죠? 네. 멀리서 울고 있었어요. 그럴만해요. 준혁이는 그 아이한테 아저씨가 아니라 거의 아빠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준혁이의 옷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던 그 무게를 저는 이제 알았어요. 22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당신의 또 다른 모습.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도덕적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당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로 준혁이가 말없이 5년 동안 그들을 돌봤는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보기로. 다음 날 저는 통장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빌라촌이었어요. 3층 건물의 2층, 201호.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편이 도와준 사람을 찾아가서 대체 뭐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손은 이미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장례식에서 봤던 조용히 울던 그 여자.
누구세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마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저는 준혁이 아내입니다. 박지은 씨, 맞으시죠?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어요.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휠체어가 있었고 벽면에는 재활치료 일정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방 안에서는 엄마 누가 왔어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마른 몸에 긴 머리를 묶은 아이는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조금 어눌하지만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였구나. 준혁이가 5년 동안 돌봐온 아이. 3단락 숨겨진 진실과 남겨진 편지. 지아야,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손님이랑 얘기 좀 할게. 박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근데 이 아줌마도 예쁘시다. 아저씨 부인분이세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지아야, 어서 들어가.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방으로 들어가자 박지은 씨는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일어나세요. 저는 그 여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주세요. 저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지은 씨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2020년 7월 15일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철이었다고 합니다. 지은 씨는 7살 딸 지아와 함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아가 감기에 걸려 소아과에 다녀오는 중이었죠.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아 손을 꼭 잡고. 그런데 갑자기 끼익 소리가 나면서 차가 인도로 올라왔어요. 지은 씨는 본능적으로 지아를 밀쳐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충격에 넘어졌고 인도 모서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차에서 한 남자분이 뛰어내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그분이 바로 사모님 남편분이셨어요. 준혁이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지아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수술이 진행됐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뇌성마비가 왔다고. 평생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완전히 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남편분께 과실이 없다고 나왔어요. 다른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한 거라고.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분이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준혁이는 지은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턱도 없겠지만 일단 당장 급한 것이라도 쓰세요. 지은 씨는 처음에 받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자신도 우산을 제대로 안 쓰고 서 있었고 빗길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하지만 남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이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 정보를 알아봐서 가져왔어요. 어디가 좋은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부 지원은 어떻게 받는지. 저는 미혼모예요, 사모님. 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고 떠났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되고 나니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장애 아이를 봐주겠어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다 거절당했어요. 준혁이는 그 사정을 알고 매달 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족하지만 지아 재활치료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세요. 지은 씨는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 거절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받았다고 법적 책임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남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아를 다치게 한 건 맞습니다. 법이 뭐라고 하든 제 차 때문에 아이가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우리 준혁이었어요. 말은 없어도 책임감이 강하고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남편분은 그냥 돈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지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셨어요. 지아 재활치료에 데려다 주시고 병원 가는 것도 도와주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오시고 생일에는 케이크도 사오셨어요. 토요일. 그래서 그날마다 연락이 안 됐던 거구나. 지아가 남편분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아빠처럼 따랐죠. 아저씨가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지은 씨는 방으로 들어가 사진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진첩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와 지아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재활센터 앞에서,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준혁이는 사진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딸들을 봤을 때 짓던 그 다정한 미소. 사모님, 남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와 지아에게는 은인이셨어요. 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장례식에 오셨어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모님과 가족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나타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지은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안 하고는 못 베길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저희를 가족처럼 돌봐주신 분인데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사모님 이거.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 달 전에 남편분이 주고 가셨어요.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내 아내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네. 저도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실 줄은.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에게라고 적힌 준혁이의 글씨. 저는 이제 가볼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지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당신과 지아를 도울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게 남편이 원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지은 씨가 놀란 표우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지아 잘 키우세요. 그리고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그럴 수는. 사모님도 힘드실 텐데. 우리 남편이 5년 동안 지켜온 아이잖아요.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이어받아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혁이의 편지. 펼치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한 게 너무 많아. 5년 전 그날 나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어. 법적으로는 내 잘못이 아니래. 다른 차가 미끄러졌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피한 거라고. 하지만 수진아, 내 차 때문에 7살 아이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해. 법이 뭐라고 하든 내 양심은 그걸 용서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어.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 우리 집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 얘기하면 당신이 얼마나 걱정하겠어. 딸들 학비도 모아야 하고 당신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하지만 수진아, 나는 해야만 했어. 지아를 볼 때마다 우리 민지와 지아가 생각났어. 만약 우리 딸이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아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면서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지난 5년 토요일마다 지아를 만났어. 재활치료에 데려다주고 가끔 공원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 시간들이 나한테는 속죄의 시간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어.
지아는 참 밝은 아이야. 힘든 상황인데도 항상 웃고 아저씨 다음에 또 와요라고 말하고. 그 아이 때문에 나는 조금씩 용서받는 기분이었어. 수진아,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부탁이 있어. 지아와 그 엄마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끔 지아를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더 이상 못 가니까. 나는 당신과 22년을 함께 살았어. 행복했어. 당신과 딸들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사랑해, 수진아.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준혁.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착한 사람이었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준혁이 옷을 꺼내 안고 잠들었습니다. 당신의 체온은 이제 느낄 수 없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준혁이가 웃으며 말하는 꿈을. 수진아, 고마워. 이해해줘서.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더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과 22년을 살 수 있어서.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이의 뜻을 이어가기로. 사달락 이어받은 사랑과 새로운 시작.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딸들에게 말해야 했어요. 아빠가 5년 동안 숨기고 있던 일에 대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큰딸 민지가 놀란 표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아이를 돌보고 계셨다고요? 응. 너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아이야. 법적으로는 아빠 잘못이 아니었지만 아빠는 그걸 평생 짊어지고 살았어. 저는 준혁이의 편지를 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둘째 지아가 먼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왜 혼자 그런 걸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도와드렸을 텐데. 아빠는 너희가 걱정할까봐, 우리 가족이 힘들까봐 혼자 감당하신 거야. 민지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저 그 아이 만나보고 싶어요. 아빠가 5년 동안 돌보신 아이. 어떤 아이인지. 나도. 지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함께 박지은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혁이가 항상 오던 시간. 안녕하세요. 문을 연 지은 씨는 우리 새 모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제 딸들이에요. 지아 만나러 왔어요. 지아는 휠체어를 타고 나와 우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아예요. 밝게 웃는 아이의 얼굴에서 저는 왜 준혁이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너, 지아구나. 나는 아저씨의 큰딸 민지야. 그리고 나는 둘째 지아. 근데 신기하다. 너랑 나랑 이름이 같네. 우리 둘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우와, 언니 이름도 지아예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네요. 그 말에 모두가 울컥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준혁이가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그것도 남편이 다치게 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하지만 지아를 만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왔어요? 그럼 지아 보러 왔지. 아저씨 생각나요? 응. 많이. 저도요. 아저씨 보고 싶어요. 근데 아줌마가 오시니까 조금 덜 외로워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재활치료에 데려다주고 병원에 동행하고 가끔은 공원에도 함께 갔어요. 준혁이가 늘 가던 그 공원. 아저씨가 여기서 아이스크림 많이 사주셨어요. 지아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사줄게. 진짜요? 야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저는 준혁이가 느꼈을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모님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지은 씨.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어요. 남편의 뜻을 이어야 한다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도 지아가 좋아요. 진심으로. 사모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아를 만나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지아를 통해서 남편이 살아있던 시간들을, 남편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요. 지은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분도 사모님도 저희 모녀에게는 천사예요.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저 집 남편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다른 집 아이를 돌보러 다닌대. 그게 남편 숨겨뒀던 아이라던데. 어머 진짜? 마트에서, 동네 슈퍼에서,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수진 씨, 내가 참견하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런데 말이야.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를 왜 당신이 돌봐? 그게 말이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5년 동안 몰래 돈 보내고 매주 만나고. 그게 뭐야? 당신도 참 대단해. 나 같으면 그런 아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 여사님, 그 아이는 우리 남편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아이예요. 법적으로는 남편 잘못이 아니었지만 남편은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5년 동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왜 당신이? 제 남편이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남편이 원하던 일이니까요. 저는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계속 지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석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재활치료가 끝나고 지아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왜? 요즘 다리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정말? 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아가 열심히 해서 많이 좋아졌대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저씨 안 계시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아야. 네. 아저씨는 비록 여기 안 계시지만 하늘에서 지아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진짜요? 진짜.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지아 정말 대단하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아졌구나라고. 지아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보고 계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마침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줌마 봐요. 아저씨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지아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5년 동안 지켜온 이 아이. 이제 제가 이어서 지켜갈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준혁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영정 속 준혁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지아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당신이 왜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어서. 다음 날 민호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소문 들었어요. 지아를 계속 돌보고 계시다면서요? 네, 형님. 준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네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형은 행복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형님. 제가 더 고마운걸요. 그런 사람과 22년을 살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아가 깜짝 놀랄 일을 보여줬어요. 아줌마, 저 봐요. 아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보행기를 잡고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지아야. 어때요? 저 걸을 수 있어요. 지은 씨와 저, 그리고 함께 온 제 딸들 모두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지아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엄마, 이제 저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아 당연히 갈 수 있지.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 씨와 지아, 제 딸들과 저. 5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한 가족 같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맞아.
지아 언니도 있고 지아 동생도 있고. 우리 둘째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그럼 저는 샌드위치 지아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 꽃들을 계속 가꿔 나갈 거예요. 준혁이가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고 책임감이었고 그리고 용기였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법적 책임은 없어도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용기.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 짊어지는 어쩌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족을 사랑했기에 한 선택.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오달락 1년 후, 그리고 영원한 사랑.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떠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 우리는 모두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저와 두 딸, 그리고 박지은 씨와 지아. 5명이 나란히 섰어요. 아빠, 저희 왔어요. 민지가 준혁이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둘째 지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그리고 작은 지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하지만 혼자 힘으로. 아저씨, 저예요. 지아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걸을 수 있어요. 보행기 잡고 학교도 다녀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지은 씨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모녀에게 새 인생을 주셨어요. 저는 준혁이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어요. 지아는 이제 혼자 걸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어요. 당신이 5년 동안 지켜온 그 아이가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준혁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묘소를 나오면서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다음 달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정말이요? 네. 그동안 사모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도 받게 됐고요. 장애인 고용 카페라서 지아도 나중에 크면 거기서 일할 수 있어요. 지은 씨, 사모님과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지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카페 이름을 준혁의 정원으로 지으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한 달 후 카페 오픈 날.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어요. 벽면에는 꽃 그림들이 걸려 있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입구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이 카페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도덕적 책임을 다한 한 남자. 그의 사랑이 이곳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오픈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저를 수군거리던 김 여사도 있었어요. 수진 씨, 저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남편이 도와준 아이를 계속 돌보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우리 5명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엄마, 케이크 자를게요. 민지가 준비한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촛불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이거 아빠 몫이에요. 아빠도 함께 축하하시라고. 우리는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준혁이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정말 말이 없으셨어요. 근데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죠. 민지가 말했습니다. 맞아. 나 어렸을 때 아팠을 때 기억나. 아빠가 밤새 간호해 주셨잖아. 둘째 지아도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저씨는 저한테 아빠 같았어요. 작은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바빠서 놀아주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아저씨는 토요일마다 꼭 와주셨어요.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공원도 데려가 주시고. 저는 아저씨가 진짜 제 아빠인 줄 알았어요. 지은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아야, 아저씨는 비록 내 아빠는 아니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저도 아저씨 정말 사랑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준혁이는 지아의 아빠가 아니었지만 아빠보다 더 큰 사랑을 줬어요. 그리고 지아도 그걸 느꼈죠. 며칠 후 제게 의외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가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지아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학교 특강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특강이요? 네. 요즘 아이들에게 진짜 책임감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남편분 이야기, 그리고 어머님이 그 뜻을 이어받으신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특강날 강당에는 중학생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어요. 하지만 준혁이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 날 처음 보는 여자가 조용히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준혁이의 이야기를, 지아의 이야기를,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어도 도덕적 책임을 다한 제 남편.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은 저.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지아를 사랑합니다. 강당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내 잘못이 아니어도 책임지려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특강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남편분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준혁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한테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감동받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다들 알게 됐어요. 영정 속 준혁이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처음에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까 막막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사랑을 이어가면서 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과 22년을 살 수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그리고 당신이 남긴 이 소중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죠, 여보.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준혁이가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꿈을. 수진아, 고마워. 지아, 돌봐줘서. 여보,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야.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 덕분에. 아니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냥 너의 그 마음을 믿었을 뿐이야. 준혁이가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행복해야 해. 여보, 지아를 돌보면서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알았어요, 여보. 약속할게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준혁이가 정말로 제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장례식에서 조용히 울던 여자를 보았을 때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 통장 내역을 발견했을 때의 그 배신감.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에 그 따뜻함.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죠. 이제 지아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보행기 없이도 짧은 거리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꿈은 카페 바리스타가 되는 거래요. 엄마의 카페에서. 지은 씨의 카페 준혁의 정원은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카페라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리 딸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민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겠다고 했어요.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대요. 둘째 지아는 특수교육을 공부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돕고 있어요. 준혁이가 심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남편이 돌보던 아이를 계속 돌보는 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주면서 저도 치유됐거든요. 정말 그래요. 지아를 돌보면서 저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줬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보, 당신이 남긴 사랑. 제가 잘 이어가고 있죠?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 모두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법적으로는 내 책임이 아니어도 양심적으로는 책임져야 할 순간들. 힘들어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누군가를 돌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작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